반짝반짝 책정거장. 안녕하세요. K입니다. 이솝 우화 읽어본 적 있으시죠? 이솝 우화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동화의 형태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성인들을 위한 교훈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문예출판사에서 발행한 상담학자와 함께 읽는 이솝 우화,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180편의 우화가 담겨 있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에 전문 상담학자들의 해설과 코멘트가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해설을 쓴 상담학자는 이미 세바시, 어쩌다 어른, 지식인사이드 등에 출연해서 잘 알려져 있는 권수영 교수와 그의 동료들인데요. 각 우화들과 그에 따른 통찰력 있는 해설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건강한 인간관계,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화들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상담학자가 이런 적용점을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좀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들어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줘서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어떤 우화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했는데 상담학자의 코멘트를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 싶어서 상담학자들이 왜 심리 전문가인가를 새삼 반복해서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우화를 읽으면서 우화 내용보다도 이 내용을 통해 상담학자는 무슨 말을 할까? 그게 더 기대되고 재밌어서 400페이지가량을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책이었어요. 각 이야기들마다 상담학자들의 전문적인 조언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제 말을 덧붙이는 건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은 제가 전문 낭독해드리는 다른 책들처럼 그냥 쭉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80편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이 중에 일부만, 하지만 가능한 한 좀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해드릴게요. 개와 그림자. 개 한 마리가 푸줏간에서 고깃덩이 하나를 훔쳐내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었다. 바로 그때 아래쪽 강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가 보였다. 개는 다른 개가 다른 한 조각의 고기를 입에 물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그 고깃덩이마저 자기가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단단히 준비하고 강물에 있는 고깃덩이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개는 자기가 물고 있던 고깃덩이마저 떨어뜨려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다. 해설. 바야흐로 이미지의 시대다. 우리는 늘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타인의 이미지를 엿본다. 그 속에는 훌륭한 집, 행복한 인간관계, 멋진 옷과 음식이 즐비하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면 볼수록 박탈감을 느낀다. 박탈감이 점차 커지다 보면 빼앗고 싶은 욕망을 느끼기도 한다. 헛된 탐욕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다.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다. 이미지에 나타난 값비싼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그만큼의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게다가 값비싼 물건을 소유한다고 자신이 존귀해지는 건 더더욱 아니다. 요즘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나와 남들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도 무한정 늘어난다. 이런 환경에서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결핍과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건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잠시라도 집중하는 사람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아주 짧더라도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일상 중 이런 소소한 기쁨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행복감도 증대된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누구나 삶에서 가지지 못한 게 있지만 이미 가진 많은 것이 있다. 그럴 때 이미 물고 있는 고깃덩이의 향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사나이와 사자. 옛날에 인간과 사자가 함께 여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더 용기 있고 힘이 센지를 두고 서로 뽐냈다. 다툼이 심해져서 서로 성을 내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인간이 사자 한 마리를 목졸라 죽이는 모습을 조각한 동상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인간이 사자에게 말했다. 저 동상을 보라고. 인간이 사자보다 낫다는 걸 이보다 더 잘 증명하는 게 있겠나? 그러자 사자가 인간에게 대꾸했다. 저거야 당신 쪽의 이야기죠. 만약 우리 사자들이 동상을 만들었다면 아마 사자 한 마리가 앞발로 인간 20명을 짓밟는 모습을 조각했을 거요. 해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하는 생각, 말과 행동은 사실상 모두 지극히 주관적이다. 주관을 떠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란 모두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단 한 개가 아니라 81억 개라고 볼 수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항상 자기 편에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 인간은 사자를 목졸라 죽일 수도 있다고 믿는 반면 사자는 인간 20명 정도는 짓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객관적으로 둘 중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고 볼 필요가 있을까? 양자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라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상담사가 부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충돌할 때도 누가 옳은지 그른지 굳이 따지려 들지 않는다. 각자의 고유한 관점을 탐색하는 게 두 사람 사이의 접점을 찾아가는 해결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파리와 황소. 파리 한 마리가 황소 머리 근처에서 몇 분 동안 윙윙거리며 날다가 마침내 황소 뿔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황소에게 용서를 구했다. 제 무게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신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 자리를 뜰 테니까요. 그러자 황소가 파리에게 말했다. 아, 그런 일로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있건 없건 나한텐 마찬가지거든. 솔직히 네가 거기 앉아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니까. 해설. 지나치게 타인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다. 지금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 말이 그 사람을 신경 쓰게 한 건 아닐까? 이른바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늘 타인의 표정을 살피고 하나의 사소한 행동도 곱씹으며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 파리는 지나치게 황소에게 신경을 쓴다. 심지어 갑자기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황소에게 파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상담 현장에서도 보면 애초에 파리처럼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고 느끼는 내담자들이 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된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자신을 영화의 주인공쯤으로 여기고 가상의 청중이 모두 자신을 쳐다본다고 여겨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한다.
그건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이해해 줄 만하다. 한데 사실 생각보다 타인은 우리에게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 자기 세계 안에서 산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하다. 수많은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줄 존재는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나 자신이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개. 부유한 어느 신사가 한 귀족을 저녁 만찬에 초대한 뒤에 정성 들여 온갖 준비를 했다. 부유한 신사에게도 초대받은 귀족의 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오늘 밤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자. 귀족의 개는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게 흐뭇해서 친구 집에 일찍 도착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귀족의 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으로 훌륭한 식사가 될 것 같군. 오늘 저녁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어느 정도는 보관해둬야지. 내일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귀족의 개는 꼬리를 흔들며 자기를 초대한 주인집 개를 살짝 쳐다보았다. 그러나 꼬리를 흔들어대는 바람에 요리사의 눈에 띄자 요리사는 즉시 낯선 개의 두 다리를 붙잡고는 유리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땅에 떨어진 귀족의 개는 날카롭게 짖어대면서 길을 따라 자기 집이 있는 마을로 내려갔다. 그때 이웃에 살고 있는 개들이 그에게 달려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귀족의 개가 다른 개들에게 대답했다. 사실은 말이야, 잘 모르겠어. 술에 취해서 어떻게 그 집에서 나왔는지조차 모르겠는걸? 해설. 이 우화를 가만히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 정작 초대받은 이는 개가 아니라 귀족이었다. 귀족의 개라고 해서 저절로 귀족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개는 자신도 귀족 곁에 있기에 함께 초대받았다고 착각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일상 중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일시의 방어 기제를 자주 언급하곤 한다. 어떤 이는 자기 친구가 연예인의 먼 친척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심지어 할 말이 없으면 자기 아파트 단지에 유명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걸 방어 기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잠시는 우쭐해질 수 있고 듣는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대단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의 역동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지인이 되더라도 그 유명인이 우리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 중에 유명인의 지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무의미하다. 차라리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강점과 매력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우리 내면을 찬찬히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소금을 싣고 가는 당나귀. 옛날에 당나귀와 행상을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해안가에서 소금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당나귀를 몰고 소금을 사러 갔다. 당나귀 등에 소금을 가득 실은 뒤에 행상은 돌이 삐죽 튀어나온 미끄러운 길을 따라 다시 당나귀를 몰아 집으로 향하던 중에 당나귀가 길 아래 강물에 그만 빠지고 말았다. 강물에 소금이 녹는 바람에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져서 쉽게 강둑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당나귀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했다. 얼마 후에 행상은 다시 해안가로 소금을 사러 갔고
이번에는 전보다도 더 많은 소금을 당나귀 등에 실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지난번에 당나귀가 빠졌던 강을 건너게 되었다. 당나귀는 이번에는 일부러 미끄러져 강에 빠졌다. 또다시 소금이 녹는 바람에 당나귀의 짐이 가벼워졌다. 소금을 손에 봐서 속이 상한 행상은 이런 꾀를 부린 당나귀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에 해안가에 갈 때는 당나귀 등에 솜을 가득 실었다. 그들이 똑같은 강에 도착했을 때 당나귀는 전과 같이 꾀를 부려 강물 속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솜이 물에 젖었고 짐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몇 배로 무거워져서 당나귀는 무척 실망하고 말았다. 해설.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빠르게 지름길을 찾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탁월한 처세술을 가졌다고 주목과 인정을 받는다. 이들이 꾀를 내는 이유는 주로 땀을 적게 흘리고 기울인 노력보다도 많이 거두고자 하는 동기와 욕심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실제로 그들은 잠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한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꾀의 약점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끝없는 욕심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반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은 느리고 어리석은 듯 보인다. 그들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게 된다. 정직과 진실함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다. 사냥꾼과 어부. 사냥꾼 한 사람이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구니에 물고기를 가득 잡아 집으로 돌아가는 어부를 만났다. 사냥꾼은 어부의 물고기를 부러워하면서 저녁 식사로 물고기를 먹고 싶어 했고, 어부는 사냥꾼이 잡은 짐승으로 고기 요리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잡은 것을 바꾸기로 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잡은 걸 계속해서 바꿔 먹다 보면 머지않아 서로 바꿔 먹는 즐거움은 사라질 거요. 자기가 잡은 걸 갖고 싶어질 테죠. 해설.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몇몇 철학자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하고 선한 삶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긍정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기쁨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더 중요하다. 기쁨의 감정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건 행복의 구성 요소는 재산 규모나 지위,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행복감은 주관적인 인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행복은 타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다른 이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사적인 경험의 영역이다.
사냥꾼과 어부에게 한 이웃의 경고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 거기서 얻는 기쁨의 정도가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의 속성을 알고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바로 자신 주변에서 작지만 소소하고 다양한 행복감을 자주 느껴보기 바란다. 산토끼와 사냥개. 사냥개 한 마리가 산토끼 한 마리를 숲에서 몰아내어 얼마 동안 뒤쫓아갔다. 그러나 사냥개보다 걸음이 더 빠른 산토끼는 금세 달아나 버렸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양치기 한 사람이 뼈만 앙상한 산토끼를 따라잡지도 못한다며 사냥개를 놀려댔다. 그랬더니 사냥개가 양치기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저녁거리를 찾아서 달리는 것과 목숨을 걸고 달리는 건 얘기가 다르다는 걸 아저씨는 모르시네요. 해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과 동기가 다르면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목적과 동기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차이는 현저하다. 산토끼는 살기 위해 달린다. 게다가 잡히면 죽는다. 그러므로 달리는 속도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나 사냥개는 단순히 저녁거리를 마련하려고 달렸을 뿐이다. 게다가 산토끼는 앙상해서 그다지 먹음직스럽지도 않았다. 즉, 산토끼는 삶을 위해 달렸고 사냥개는 일상을 살았을 뿐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늘 외부의 보상과 평가를 따져볼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성취를 얻으려면 그 성취가 자신에게 얼마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에게 그것이 절실한지도 깨달아야 한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만의 고유한 욕구를 충족해주고 만족감을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내적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흔들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주도성을 발휘한다. 또한 이런 주도적인 내적 동기야말로 꾸준한 지속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전나무와 가시나무. 어느 날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보고 이렇게 자랑했다. 너 같은 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 하지만 나한텐 높고도 고상한 목표가 있지. 내가 없다면 사람들이 헛간이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 배를 지을 때는 둥근 목재가 되고 궁궐지붕을 받치는 대들보가 되기도 하거든 나는. 그러자 가시나무가 전나무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 벌목꾼이 도끼와 톱을 갖고 여기에 온다면 아저씨는 이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가 되고 싶을 거예요. 해설. 자신이 가시나무보다 쓸모가 많다고 교만해했던 전나무의 마음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다. 발달 심리학에서도 도덕 발달의 기초는 인간 누구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단계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기만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정신병리학에서는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해 마치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진단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 자기이다. 자신의 위상을 마치 신적인 경지까지 격상시킨다. 그렇다고 이들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자기가 자리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가장 부끄럽고 초라한 자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반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 이미 삶의 깊이를 갖춘 사람이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다. 내가 낮아질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관문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독수리와 화살. 어느 활 쏘는 사람이 독수리를 겨냥해 그의 심장을 쏘았다. 독수리가 괴롭게 죽어가면서 고개를 돌려보니 그 화살에는 다름 아닌 자기 깃털이 달려 있었다. 그래서 독수리가 말했다. 우리 자신이 내어준 무기가 만든 상처가 훨씬 더 지독하고 아프군 그래. 해설. 평소 체질이 허약하고 지병이 있는 이들이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또 자기 건강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수명이 짧은 경우도 본다. 이유는 자기 몸은 자신이 의사보다 더 잘한다고 믿는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심리상담 훈련의 첫 단계는 내담자 경험을 충분히 해보는 것이다. 미국 유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들은 심리상담 인턴 프로그램 입시 요강을 보고 놀라기 일쑤였다. 상담을 받아본 경험으로 50시간이 필요하다는 항목 때문이었다. 나는 이렇게 투덜댔다. 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보고 상담을 받으라는 거야? 심리 상담은 우리 자신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속마음을 전문가와 함께 탐색하는 작업이다. 정신의학 서비스와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나는 환자가 아닌데 왜? 하면서 말이다. 마음 건강도 자만은 금물이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돌봄이 필요한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미리 돌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종달새와 새끼들. 옛날에 잘 익은 옥수수밭에 종달새 둥지가 하나 있었다. 어미 종달새는 날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 들이러 오지 않는지 경계했다. 어미새는 먹이를 찾으러 나갈 때면 언제나 새끼들에게 귀에 들리는 모든 소식을 자기에게 전하라고 일러놓았다. 어느 날 어미 종달새가 집을 비웠을 때 밭 주인이 밭의 상태를 보러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웃 사람들을 불러 옥수수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됐군. 어미 종달새가 집에 돌아오자 새끼들은 자기들이 들은 대로 얘기하고 당장 딴 곳으로 옮기자고 부탁했다. 그러자 어미 종달새가 새끼들에게 말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단다. 밭주인이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한다면 추수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거야. 이튿날 밭주인이 다시 찾아와서 햇살이 한층 강해지고 옥수수가 더 익었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걸 알고서 이렇게 말했다. 이젠 한시도 더 꿈을 대고 있을 수 없겠는걸? 이웃 사람들 도움을 못 받는다면 친척들을 불러야지. 그리고는 밭주인은 아들들에게 가서 말했다. 삼촌들과 사촌들을 찾아가서 내일 추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거라. 전보다도 더욱 놀란 새끼들은 어미 종달새에게 농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어미 새가 말했다. 만약 그 얘기뿐이라면 별로 놀랄 거 없단다. 친척들도 자기 일을 먼저 끝내야 하거든. 하지만 이 다음에 듣는 얘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게 알려줘야 해. 그 이튿날 어미 종달새가 밖으로 나가자
또 전과 마찬가지로 밭주인이 찾아왔다. 옥수수가 너무 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일하는 사람이 아직 보이지 않자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더는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 너는 가서 오늘 밤 일꾼들 몇 사람을 고용해 오너라. 내일부터 우리가 직접 일을 시작하기로 하자. 새끼 종달새들이 이 사실을 어미 종달새에게 알리자 어미새가 말했다. 그래, 이제 마침내 정말로 떠나야 할 시기가 됐구나. 사람이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말로 그 말을 믿어도 좋단다. 해설. 자기 일에 대해 스스로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한다. 타인이 자기 일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와 실체 없는 믿음, 아니란 자세로는 배움도 성숙도 없다. 물론 모든 시작은 누구나 두렵다. 그러나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때때로 상담 전문가를 찾아온 내담자들 중에는 마술이라도 부려 자신에게 변화를 일으켜보라는 식의 과도한 기대를 상담 전문가에게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는 내담자가 가지는 상담사 이미지는 만능 해결사에 가깝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상담 중에 내담자가 변화의 길로 들어설 때는 변화의 주체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걸 내담자가 깨닫는 순간부터다. 차라리 이때 상담사의 역할은 아이를 집에서 출산하던 시절에 산통을 겪는 산모의 손을 꼭 잡아주던 산파에 가깝다. 바로 자신이 변화를 일으킬 장본인임을 아는 게 치유의 첫 단추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힘보다 확실한 자원은 없다. 능력 있고 힘 있는 타인보다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담대히 도전해보자.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의사와 환자. 어떤 의사가 얼마 동안 한 환자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다. 장례식 때 이 의사는 친척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 가련한 친구가 술을 삼가고 몸을 잘 돌봤더라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누워있지는 않을 텐데. 그러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환자가 살아있을 때 그런 처방을 내려주셨어야죠. 해설. 사람들은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시의적절한 조언과 행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탱해주기도 한다.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말 중요한 조언이라면 뒤로 미루지 않는 게 좋다. 혹시 늘 뒷북만 치는가? 머뭇거리다가 손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이렇게 꾸물거리다가 낭패를 본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 꾸물거림증이라고 부른다. 보통 꾸물거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능력이나 게으름을 탓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성향, 완벽주의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한다. 계획만 짜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완벽을 추구하다가도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며 지레 포기하기도 한다. 대단한 무엇을 하느냐에 못지않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언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근사하게 계획 짜는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아주 작은 행동부터라도 실행해보면 도움이 된다.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당나귀와 여우가 친구로 되기로 약속한 뒤에 함께 사냥하러 들판으로 나갔다. 들판으로 가는 도중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났다. 여우는 위험이 닥쳐오는 걸 금세 알아차리고는 사자에게 곧바로 다가가 이렇게 속삭였다. 아저씨가 저한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당나귀를 배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아저씨 뜻대로 그 녀석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사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고 여우는 당나귀를 교묘히 함정으로 끌어들였다. 그러자 사자는 당나귀를 잡자마자 곧바로 여우에게 달려들어 다음 식사거리로 삼았다. 해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신의 성실의 의무는 서로의 암묵적인 약속처럼 중요하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 원칙이 깨질 때가 종종 있다. 상대를 신뢰하고 믿은 만큼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은 더욱 배가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내담자들이 찾아온다. 가끔 그런 내담자들은 자신이 보낸 믿음이 잘못됐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대로 되갚아 주어야만 감정이 해소되리라 믿기도 한다. 하지만 여우의 결과를 보라. 애초 당나귀의 신뢰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굳이 당나귀 스스로 복수할 필요도 없었다. 여우가 쏜 배신의 화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던가? 상담사들 역시 분명히 알고 있다. 진정한 치유는 자책이나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관계의 상실을 애도하는 일이란 것을. 늙은 사냥개. 주인 말을 아주 잘 듣는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지난 몇 해 동안 점차 기력을 잃자 생긴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하루는 주인을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만나 귀를 물었지만 이빨이 빠지는 바람에 그만 멧돼지가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이 달려와 사냥개를 꾸짖으며 심하게 때렸다. 힘이 빠진 사냥개가 고개를 쳐들며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이 늙은 종을 살려주세요. 제가 용기가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기력이 빠지고 이빨이 없어 그런 걸 주인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력이 빠지고 이빨이 빠진 건 그동안 주인님을 모시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주인은 개를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해설.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 귀력이 쇠하게 되었을 때 자식이 답답해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잘 못 걷는지 불평했다. 비싼 전동 휠체어를 사야 할까봐 부담스러워했다. 그 노모는 아주 오래전에 기어다니던 그 자식을 업고 자장가를 불러줬던 분이다. 걸음마를 했을 때는 손뼉을 치고 용기를 주며 기뻐했다.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진공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모름지기 인간이 존재하려면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상대방이 언짢게 할지라도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어떤 고마운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 불평과 비난이 아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건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사람이 인간다워지는 순간이다. 대머리 기사. 나이가 들면서 점점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된 기사가 살고 있었다. 대머리가 되자 그는 가발을 써서 대머리를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사냥하러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가발이 날아가서 대머리가 훤히 드러나 버렸다.
대머리가 드러난 그를 두고 친구들이 배꼽을 주며 웃어댔다. 그런데 이내 기사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따라 웃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 붙어 있길 기대할 수 있겠나? 내 머리에서 자라나온 머리카락도 이 머리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해설. 인간의 약점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큰 약점이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몰래 감춘다는 건 앞으로 언젠가는 남들에게 들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열등감을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콤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내담자 자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다. 실은 탈모 때문에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게 아니다. 원래 자기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낮은 자존감이 더 큰 문제다. 우화의 기사처럼 대머리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려면 자신 있게 드러내야 한다. 이제 대머리 기사는 아예 머리를 시원하게 밀고 당당하게 친구들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내 편이 많을수록 우리는 콤플렉스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훌륭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방앗간 주인과 아들과 당나귀. 방앗간 주인과 그 아들이 당나귀를 팔려고 이웃시장으로 당나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멀리 가지 않아서 그들은 읍내에서 돌아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났다. 젊은 여자들은 즐거운 이야기로 웃으며 한껏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방앗간 주인과 그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저것 좀 봐. 저렇게 멍청한 부자를 본 적이 있니? 당나귀를 타고 갈 수 있는데도 터벅터벅 저렇게 걸어서 가잖아. 이 말을 듣자 나이든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그 옆에 서서 즐거운 표정으로 걸어갔다. 길을 가다가 그들은 곧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한탄했다. 저거 보라고. 방금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뭐야 저게. 이제 더는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당나귀 위에 올라타고 제 늙은 아비는 걸어가는 저 모습이 보이나?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듣자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서 내리고 대신 자신이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아낙네들과 아이들을 만났다. 방앗간 주인과 아들을 본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게으른 노인 양반 좀 봐. 어린 자식 녀석은 제대로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당나귀 등에 올라타고 갈 수가 있어? 방앗간 주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아들을 자기 뒤에 태웠다. 읍내에 막 도착했을 즈음 읍내 사람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그 당나귀가 자네 당나귀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난 당신들이 둘이나 당나귀에 올라타고 있길래 당나귀 주인이 아닌 줄 알았어. 아니, 당나귀가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당신들이 타는 게 아니라 당나귀를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건 아니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대답했다. 당신 말대로 한번 해봐도 나쁘진 않겠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당나귀 등에서 내려 막대에 당나귀 다리를 꽁꽁 묶어 매달아 어깨에 메고 읍내에 이르는 다리를 건너갔다. 그러자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와 웃어댔다. 그러자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고 묶여있는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나귀가 막대에 묶어둔 다리의 밧줄을 발길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그러자 밧줄이 풀리면서 당나귀가 강물에 첨벙 빠져버렸다. 방앗간 주인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 집으로 줄행랑을 쳤다. 모든 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누구의 기분도 맞추지 못한 데다가 당나귀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말이다. 해설. 처음에는 방앗간 주인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다. 당나귀를 최상의 상태로 아주 좋은 값에 팔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핀잔에 자신의 소신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런데 사실 방앗간 주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든 다른 타인의 평가나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타인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이들의 조언은 나름 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선택은 늘 내 몫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많다. 그러나 결국 선택과 책임은 내 몫임을 기억하자. 상담 전문가로 살다 보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사람의 삶은 모두 특별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조금 실수하고 조금 돌아가면 어떤가? 자신의 선택을 믿고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나가자. 그 과정을 통한 성장이 인생에서 진정 값진 것이다. 싸움닭과 독수리. 어린 수탉 두 마리가 거름더미를 서로 차지하려고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마침내 싸움에서 진 수탉이 상처투성이 몸으로 암탉이 사는 집 한 구석으로 기어들어갔다. 싸움에서 이긴 수탉은 곧바로 바깥의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 날개를 푸드덕대며 자기가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때였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급히 내려오더니 발톱으로 수탉을 낚아채 날아가 버렸다. 싸움에서 지고 몰래 숨어서 이 모습을 줄곧 지켜보던 수탉이 밖으로 나와 거름더미를 차지했다. 그러고는 마치 장엄한 왕처럼 당당하게 암탉들 사이를 뽐내며 걸어다녔다. 해설. 유한한 삶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첫째,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싸움에서 이긴 수탉은 이제 자기 삶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큰 소리로 알렸다. 그러나 최고가 되었다는 그 외침은 도리어 그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둘째, 삶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사실이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집의 구석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삶이란 새옹지마. 싸움에 진 수탉이 오히려 싸움에서 이긴 왕이 되어버렸다. 위기를 겪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로 뒤섞여 있는 걸 발견하곤 한다. 가해자처럼 소리 지르는 남편이 보이는가 하면 잠시 뒤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불쌍한 남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남편과 아내 중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판정 과정으로 오해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부부 상담사는 오직 자신만이 승자라고 믿는 두 사람에게 부부 갈등에 대한 상호 책임을 묻는다. 둘 다 책임을 져야 비로소 둘 다 이길 수 있는 화해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역전과 반전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하지만 그 역설을 수용하는 순간 서서히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
당나귀와 여치. 한 당나귀가 여치 몇 마리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 당나귀는 아름다운 음악에 매혹당해 자기도 여치와 똑같은 음악적 재능을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당나귀는 여치들에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려면 뭘 먹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치들은 당나귀에게 자기들은 이슬밖에 먹는 게 없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당나귀는 여치와 똑같이 이슬만 먹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해설. 가끔 쌍둥이를 둔 양육자들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여도 서로 성격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는 가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환상을 가진다. 누구나 노력하면 모든 면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진정 환상이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일 역시 있기 마련이다. 안타깝게도 부모는 항상 무언가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변 사람과 자기 자녀를 비교한다. 똑같은 학원에 보내고 똑같은 영양제까지 먹이면서 똑같이 만들려고 든다. 자기 자녀는 노력만 하면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리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결론은 이렇다. 내 아이는 당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당나귀의 죽음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강점과 특색이 죽는 걸 의미한다. 그간 많은 긍정심리학 연구자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배후에 있는 숨은 비결을 연구했다. 그들은 자기 약점에 집중할 시간에 오히려 자기 강점을 강화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수많은 약점으로 길을 죽이는 대신 작은 강점이라도 찾아서 길을 살려줘야 한다. 그럴 때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다. 사냥하러 간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어느 날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친구가 되어 함께 사냥하러 나섰다. 그들은 무엇을 잡든 공평하게 나누어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곧 큼직한 수사슴 한 마리를 잡아 푸짐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사자는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포획물을 분배하라고 명령했다. 당나귀가 수사슴을 3등분 하더니 친구들에게 마음대로 골라 가지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사자는 몹시 화가 나서 당나귀에게 덤벼들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는 사자가 여우에게 포획물을 분배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우는 사냥감 전부를 긁어모아 큰 더미 하나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극히 작은 몫만을 남겨놓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자가 여우에게 말했다. 이 친구야, 누가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다. 저 당나귀의 운명 말고는 다른 교훈은 필요 없었어요. 해설. 오래전 도덕성 발달 연구자들은 윤리성을 판단하는 첫째 기준이 공평성과 정의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이해했다. 과연 그럴까?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판결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한 갓난아이를 두고 각기 자기가 친모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했다. 그가 처음 내린 결정은 공평한 배분이었다. 아이를 둘로 잘라 나눠 가지라는 잔인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도덕성 발달 연구자들은 공평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 바로 관계와 감정이다. 솔로몬이 의도한 판결의 배후에도 바로 이런 가치가 숨어 있다. 진짜 생모와 아기의 관계라면 이런 공평한 결정엔 감정이 무너질 게 분명했다. 결국 자신은 생모가 아니라고 물러서는 여인을 진짜 엄마로 분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판결이 가능했다.
지혜로운 여우는 사자가 말한 공평이 무엇인지를 간파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사냥감을 공평하게 나누기보단 사자의 감정에 맞게 몫을 나눴다. 결국 사자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결정이었다. 때때로 위급할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상대의 감정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떡갈나무와 갈대. 폭풍 후에 뿌리가 뽑힌 떡갈나무 한 그루가 강물에 실려 갈대가 자란 강둑에 닿았다. 떡갈나무는 자기처럼 힘이 센 나무는 뿌리가 뽑혔는데도 갈대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가냘픈 풀이 폭풍우를 꿋꿋이 견뎌낸 걸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그러자 갈대가 떡갈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아저씨는 폭풍우에 맞서 싸우다가 망가졌지만 우리들은 아무리 약한 바람이라도 허리를 굽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랍니다. 해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 한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가끔 상담실에서 자신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하던 일을 망쳤고 이젠 수습조차 안 돼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하는 표현일 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들의 멘탈이 강철처럼 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갈대가 떡갈나무보다 비바람에 강할 수 있었던 건 재질 때문이 아니다. 바로 유연성 덕분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에도 심리적 유연성이 있는 이들이 웬만한 폭풍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진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된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도 양보할 줄 알고 융통성과 너른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수용하는 관조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 아예 부러져서 멘탈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조금 굽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평소에 이런 갈대와 같은 유연성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 송아지와 황소.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고 살면서 한 번도 멍에를 써보지 않은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송아지는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황소에게 그렇게 힘들고 재미없는 일을 하다니 참 안 됐다며 조롱해댔다. 황소는 송아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얼마 뒤에 그 마을에 큰 축제가 벌어졌다. 주인이 일을 하지 않으니 황소도 쉬었다. 그런데 그때 송아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 제단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자 황소가 송아지에게 말했다. 그게 바로 네가 빈둥거리며 논 대가라면 네가 노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유익하지. 정말이지 난 도끼로 내 목이 달아나는 것보단 차라리 목에 멍에를 뒤집어 쓰고 있겠어. 해설. 황소는 송아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자신이 가진 현재 삶의 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한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삶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죽음은 그저 회피하고 있진 않은가? 사람들 대부분은 삶을 반추할 때 인간관계와 관련한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한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깨진 우정,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남처럼 되어버린 가족과 회복하지 못한 관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들 한다. 웰다잉을 연구하는 호스피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가
자기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석하고 마무리할지와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한다. 죽음은 우리 삶과 관계를 반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자주 묵상하자.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못가의 수사슴. 어느 여름날 수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연못가로 찾아왔다. 서서 물을 마시고 있자니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수사슴이 이렇게 말했다. 내 뿔은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센가. 그런데 내 다리로 말하자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 수사슴이 이렇게 자연이 부여한 몸을 바라보고 흠을 잡는 동안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다가왔다. 그러자 수사슴이 그렇게 흠을 잡던 다리가 추적자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수사슴을 쏜살같이 달아나게 해주었다. 그런데 정작 그토록 자랑하던 뿔이 무성한 덤불에 걸리는 바람에 수사슴은 더는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다. 곧 뒤쫓아온 사냥꾼들이 수사슴을 붙잡았다. 해설. 우리의 성격적 강점을 찾아주는 VIA, Values in Action 검사가 있다. 인간에게 있는 성격을 24개의 특성으로 정리하고 그중 가장 강한 상위 특성 5개를 찾아준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끔 잘 인지하지 못한 성격적 강점이 상위에 오르기도 한다. 수사슴의 뿔은 아름답지만 덤불이 있는 곳에서는 취약하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강점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강점이 어떤 상황에서는 약점이 된다. 반대로 약점이 어떤 상황에서는 강점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늘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전공을 3번이나 바꾸다가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한 내담자는 자신의 단점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그의 5가지 대표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호기심이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궁금하고 탐구하려는 열린 태도다. 자신의 단점이 강점이라는 걸 깨달은 그는 얼마 뒤에 친구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점에 기죽기보다는 그 약점으로 얻을 기회를 찬찬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24가지 성격 모두가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자와 3마리 황소. 너무나 친한 황소 3마리가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같은 들판에서 함께 풀을 뜯었다. 한편 며칠 동안 사자 한 마리가 황소를 잡아먹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황소들이 언제나 함께 있는 한 자기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자는 황소를 서로 이간질하려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 소문으로 황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불신하게 되었다. 사자는 황소들이 서로를 피하고 외따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걸 보자마자 한 마리씩 공격해 모두를 쉽게 먹이로 삼았다. 해설. 사자와 황소의 우화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라는 구호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호가 실제 연구로도 증명됐다는 걸 아는가? 우리는 누구나 가족과 학교, 직장과 지역사회, 더 크게는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집단 구성원으로서도 존재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집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 연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의 건강과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가 말해주는 시사점은 결국 나는 우리 안에서 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든든한 공동체는 개인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자와 생쥐. 사자가 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실수로 이 거대한 짐승의 콧등을 뛰어넘다가 사자를 깨우고 말았다. 사자는 앞발로 겁에 질린 작은 동물을 움켜쥐고 당장에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때 생쥐는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면서 일부러 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자기처럼 이런 보잘것없는 먹이 때문에 황송하기 짝이 없는 사자님의 발을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사자는 이 작은 포로가 두려워하는 모습에 미소를 띠며 관대하게 놓아주었다. 며칠 후 숲을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던 사자가 마침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물에 얽혀 도망칠 수가 없게 되자 사자는 온 숲속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으르렁거리며 울부짖었다. 생쥐는 얼마 전에 자기를 구해준 사자의 소리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생쥐는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사자를 결박한 그물의 매듭을 조금씩 위로 갈가대 결국 이 고매한 짐승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생쥐는 사자에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헛된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짐승이라도 선행을 갚을 만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해설. 사자는 동물 중에 최상위 포식자지만 그에 비해 생쥐는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사자는 관대함을 베풀어 생쥐를 살려준다. 사자가 진정으로 관대해 보이는 까닭은 이후에 생쥐가 은혜를 입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쥐를 살려줬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한 사자의 그 관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관대함의 기초는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우화에서 사자는 가장 힘이 센 맹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의 지존이다. 우리 사회에는 하급자에게 갑질을 일삼는 리더들이 있다. 이런 리더들은 맹수처럼 보이지만 우화에 등장하는 사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내면은 정반대이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이 큰 리더일수록 하급자의 작은 실수에도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린다.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따지는 거야? 말대꾸하는 팀원에게 냅다 고함을 내지르는 이치다. 누군가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태도는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상대방을 여유 있게 바라보는 관대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관대함의 덕을 본 상대방이 호의를 되갚을 수도 있다. 사냥꾼과 나무꾼. 어떤 사람이 숲속으로 사자를 사냥하러 갔다가 나무꾼 한 사람을 만났다. 사냥꾼은 나무꾼에게 사자의 발자국을 봤는지 또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나무꾼이 대답했다. 알고 말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사자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냥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이를 덜덜 떨며 말했다. 됐어요. 내가 찾는 건 사자 발자국이지 사자가 아니라고요. 해설. 실제보다 자기 능력을 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사냥꾼만이 아니라
낚시꾼들도 자신이 잡은 포획물의 크기를 과장하기 일쑤다. 주먹개나 쓰며 살던 사람들은 혼자서 제압한 사람의 숫자를 과장한다. 군대에서 자신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를 수십 년간 이야기 소재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상담 전문가들은 허풍 떠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보상 심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 열등감이란 타인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리다. 사자 발자국만 찾는다는 사냥꾼에게도 이런 열등감이 숨어 있다. 허풍쟁이들을 무조건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내면의 연약한 마음을 헤아려 불쌍히 여겨야 할지도 모른다. 관심과 사랑의 결핍이 있는 그들의 과거 경험은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다. 허풍이 점점 줄어들고 자신의 약한 모습도 남에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다. 암사자. 옛날에 모든 짐승 가운데서 누가 가장 새끼를 많이 낳는지를 두고 동물들이 서로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암사자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짐승들이 암사자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한 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습니까? 그러자 암사자가 그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답했다. 한 마리만 낳지. 하지만 그 한 마리가 바로 사자거든. 해설. 사자는 얼마나 많은 수의 새끼를 낳느냐보다 그 새끼가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대답한다. 사자의 태도가 참 현명하다.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이다. 한 방송에서 나는 베스트 프렌드의 숫자가 몇 명쯤 되어야 성공한 인생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 즉시 단 한 명만 있어도 족하다고 답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양적인 크기가 최고를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회수가 많을수록 스타 반열에 오르고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를 얻는다. 각종 매체에서 얻는 정보의 양도 막대하다. 이제 더는 카페에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구촌 모든 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기에 관계의 양도 가히 폭발적이다. 그러나 양의 홍수 속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질의 문제이다. 초연결 사회일수록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질이 중요하다. 다양한 맛으로 가득한 뷔페보다 하나의 음식이라도 잘하는 일품 맛집이 더욱 진한 만족감을 준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허수에 현혹되지 말자. 얼마나 많은 SNS 친구가 있느냐보다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소수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 병든 수사슴. 나이가 들어 뼈마디가 빳빳하게 굳는 병에 걸린 수사슴 한 마리가 있었다. 그는 편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숲 주변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목초지 위에 누워 지내기로 했다. 그 수사슴은 이웃들에게 언제나 친절했기 때문에 많은 짐승이 그를 찾아와 병문안했다. 그런데 찾아온 짐승들이 조금씩 풀을 뜯어먹자 결국에는 풀이 한 포기도 남지 않았다. 수사슴은 병은 나았지만 정작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수사슴은 늙어서 병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이 먹이를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먹을 게 없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해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해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자기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
수사슴은 병문안 온 짐승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수사슴을 찾아온 짐승들은 무자비하게 모든 풀을 먹어버렸고 결국 수사슴은 병이 아닌 먹을 것이 없어 죽고 말았다. 누군가를 돌보는 힘은 나 자신이 가진 삶의 에너지를 토대로 한다. 나를 돌보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겠는가? 종종 많은 친구를 챙기느라 피곤하다는 사람들을 만난다. 소위 관계의 권태를 느끼는 관태족이 되어 새로운 관계 맺는 일은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허탈해한다. 이런 이들의 처지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아직도 더 많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해 불안해하는 마음이 더 크다. 많은 이가 자기 자신부터 돌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친구에게 부드럽게 전달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자신의 욕구를 꼭꼭 숨기고 친구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일은 어리석다. 결국 관태족이 되고 만다. 일단 깊은 연민을 가지고 가장 먼저 돌봄을 제공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힘이 생긴다. 과부와 양. 가진 거라고는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양털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싶었던 과부는 양털을 너무 바싹 깎는 바람에 양털과 함께 피부까지 깎아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양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흘린 피가 양털 무게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제 살을 원한다면 차라리 도살자를 부르세요. 그러면 저는 즉시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님이 원하시는 게 제 양털이라면 피를 흘리지 않고 털을 깎을 수 있는 기술자를 부르세요. 해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의 아니게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준다. 이러한 상처가 반복되면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며 크게 싸우게 된다.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 일쑤다. 우화에서 양은 과부를 원망한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과부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 그렇게 양털을 바싹 깎은 것만도 아니다. 양이 미워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였다. 누구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지나치게 가난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 서로 조율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 각자의 욕구를 드러내고 그런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일이다. 당신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욕구 혹은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협력 방안과 같은 대화는 서로에게 힘을 준다. 어려운 현실을 함께 견디기 위해서는 늘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자와 새 고문. 사자가 양을 불러 자기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느냐고 물었다. 양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자는 이 바보 같은 놈 하고는 양의 머리를 물어뜯었다. 사자는 늑대를 불러 같은 질문을 했다. 늑대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사자는 이 아첨꾼 하고는 늑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마침내 사자는 여우를 불러 똑같이 물었다. 그러자 여우는 감기에 걸려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며 거듭거듭 사과했다. 해설. 중국 노나라 사상가 묵자는 인간관계와 처세술에 관해
많은 명언을 남겼다. 그는 일찍이 겸애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평등 사랑을 주장한 철학자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 할 때 자신의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묵자의 조언을 들으니 우화 속 여우가 떠오른다. 마치 바보처럼 사과하는 여우의 지혜가 느껴지는가? 때로는 잘난 척 즉답하는 대신 자신의 우둔함을 내세워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 말이다. 비둘기와 개미. 개미 한 마리가 갈증을 풀려고 샘터 곁으로 다가가다가 그만 샘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마침 옆에 나무에 앉아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개미가 위험에 빠진 걸 보았다. 그래서 비둘기는 나뭇잎 하나를 따서 물 위에 던져주었고 개미는 그 나뭇잎 위에 올라타 무사히 샘 기슭에 닿았다. 얼마 후에 새를 잡는 사나이가 오더니 비둘기에게 살며시 다가가 그물을 펼쳐 비둘기를 잡으려고 했다. 개미는 이것을 알고 그 사나이의 발꿈치를 힘껏 깨물었다. 사나이는 소리를 지르며 그물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자신이 위험에 빠진 걸 알아챈 비둘기는 무사히 날아갔다. 해설. 상담할 때 내담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자신은 선의로 행동했는데 상대가 악의로 갚았다는 경우이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쩌면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선행이 아니라 거래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 호의를 베풀고 실망한 적이 있다면 스스로 자문해보라. 호의를 베푸는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속에 특별한 기대를 품진 않았는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호의는 보답을 바라지 말고 거침없이 주어야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호의는 그 자체로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감과 성숙한 행동을 했다는 뿌듯함을 준다. 보상은 이미 받은 것이다. 네, 지금까지 상담학자와 함께 읽는 이솝 우화 읽어드렸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학자들의 해설이 곁들여져서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느껴졌었는데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